몇 년 전 카이 사천 공장 정문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USB를 들고 걸어 나갔던 그 사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정확히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난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잔금을 조용히 다 갚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걸 개발 순항 5글자로 마무리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서둘러서 돈을 다 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정부는 이 잔금 완납 소식에 이렇게 무덤덤한 반응일까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답은 인도네시아 안에 있지 않아요. 답은 UAE에 있고 필리핀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캐나다 잠수함 발표대에도 걸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판이 언제 어떻게 뒤집혔는지 세 층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층에서 지금 인도네시아와 KF-21이 정확히 어떤 좌표에 있는지, 동기층에서는 왜 이 판이 뒤집혔는지, 그리고 결과층에서는 K방산 시장 자체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까지 갑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갑니다. 이건 단순히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돈 냈다는 뉴스가 아니에요. 한국 방산이 KF-21 하나로 세계 시장에서 자기 위치 자체를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지상파에서 이 지위 이동을 짚어주는 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개발 순조 5글자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다들 만족한 모양새인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시절의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이 혼자 개발 못한다고 국제 신용담보로 데려온 파트너였어요. 지금은 첫 수출 대상국입니다. 파트너에서 고객으로 이 위치가 바뀐 겁니다. 이 이동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방산 수출 전체에 무슨 뜻인지, 이 두 축이 오늘 얘기의 뼈대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와 KF-21의 좌표부터 정확히 놓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개발비 부담분을 크게 깎았어요. 원래 약 1조 7천억 원 규모였던 걸 절반 아래로 감액하는 협상이 진행됐고 기술 이전 범위도 그만큼 축소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결국 인도네시아가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죠. 감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방산계약에서 현금 박치기로 무기 사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K방산 수출국 대부분이 차관 껴서 삽니다. 인도네시아가 유별난 게 아니라 그냥 협상을 오래 세게 한 겁니다. 문제는 그 협상 방식이었어요. 개발비는 깎으면서 뒤로는 카이 사천 공장에서 반출 금지 자료를 USB에 담아 나가려던 기술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은 2명의 기술자가 검문에서 걸렸다는 것, 그 배경과 유출 여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밀떡들 사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훔쳐가서 자기가 만들 심산이었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훔쳐가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으면 애초에 미국이 F-35 도입 대가로 25개 기술 이전 약속하면서 4개를 뺐을 리가 없어요. 바로 그 4개가 KF-21의 4대 핵심 항전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 그러니까 하늘을 훑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예요. IRST, 적외선으로 표적을 잡는 장비, EOTS, 광학으로 정밀 표적을 잡는 눈 역할의 장비, 그리고 EW,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 이 4개입니다. 미국이 안 넘겨준 그 4개, 박근혜 정부 시절 KF-21 사업을 갈지 말지 최종 결정 국면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탐색 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이 4개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밀어붙였고 그 성과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어 보였던 축적이 결국 산을 옮긴 겁니다. 이스라엘 엘타사에서 검증 테스트만 받은 걸 두고 이스라엘 기술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도는데 조율사가 조율해 준다고 그 피아노를 조율사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만든 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스펙시트 얘기예요. 4대 항전 기술 수준이 지금 그리펜, 라팔, 유로파이터 대비 동등 이상입니다. 세기종보다 몇 가지 부분은 오히려 더 뛰어난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굳이 안 만든
세부 옵션이 몇 개 있을 뿐이거든요. 지금 KF-21의 위치도 짚어봐야 됩니다. 모든 인증 절차는 끝났습니다. 블록 1시점 배치 절차만 남아 있어요. 남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행정 등록 절차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무기 체계도 공군 대장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기지 건설 마무리. 기존 KF-5 운영 기지들은 경납고 확장과 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람보르기니는 이미 샀고 남은 건 차고 개조하고 차량 등록하는 것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개발 잔금 완납했다는 얘기가 왜 무덤덤한 반응으로 넘어가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차 오래전에 뽑아놓고 시운전 다 끝냈는데 뒷좌석 계약금 정산됐다는 소식이 큰 뉴스가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이 이야기 그냥 정리하고 싶은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잔금 냈고 KF-21 배치 단계 진입했고 국산 엔진도 궤도에 올랐어요. 대한항공에서 만든 5,500파운드급 국산 제트 엔진이 지난달 최종 조립을 마쳤고 이번 주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공하면 10,000파운드, 15,000파운드까지 로드맵이 짜여 있고요. KF-21용만 5,000파운드급 엔진이 목표선인데 지금 미국 대비 30년 뒤처져 있다고 냉정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산업 전반의 부품, 소프트웨어, 소재 능력을 감안하면 그렇게 절망적인 격차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미사일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을 국산 IP로 5종류 정도 개발해놨고 이번 5,500파운드급이 첫 국내 장수명 엔진이거든요. 수명 목표가 2,000시간입니다. 미사일 엔진은 20시간이었으니까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조용한 진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UAE가 KF-21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성격이 인도네시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초기에 국제 신용 담보 성격으로 데려왔어요. 한국이 혼자서 이 사업 못한다는 세금당의 우려가 있었고 국제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때 튀르키예도 참여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어 튀르키예 3, 인도네시아 이 지분안이 있었는데 이게 성사됐으면 매우 위험했을 겁니다. 튀르키예가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요구했고 마케팅 권리도 크게 가져가려 했거든요. 나토권과 이슬람권 알짜배기 시장을 다 튀르키예가 먹었을 판입니다. 사공이 셋인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저으려던 배였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만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항공산업 자체가 있는 나라라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고 지분 요구도 상대적으로 온건했거든요. 지금 UAE의 접근은 완전히 다른 층위입니다. UAE는 KF-21 뼈대를 기반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더 성능이 좋은 5세대 슈퍼 KF-21을 만들자는 제안을 던지고 있어요. 자기네 엔지니어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붙어서 개발한 다음 수출 수익을 나누는 그림입니다. UAE 과학기술부 차관 중에 한국 카이스트 출신이 있고 한국어도 하는 인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하고 인적 파이프라인이 이미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UAE와의 방산 협력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상 동맹관계에 준하는 방산 방위 협력이 이미 체결됐고 그 이후 아크부대 파병, 천궁이 수출, 천무 수출로 관계가 계속 두꺼워졌습니다. 지금 KF-21 슈퍼 버전 얘기가 나오는 건 그 축적 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도네시아 때하고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층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한테 너희 혼자 하지 마라 해서 시작했고 UAE는 너희 걸 우리랑 같이 다음 세대로 가져가자 해서 시작합니다. 15년 사이에 접근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여기서 4대 핵심 기술 자체 개발에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한국이 지금 지적 재산권을 다 쥐고 있어요. 미사일 통합할 때 미국의 소스 코드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신형 무장다는데 인터페이스 문서 받으려고 몇 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FA-50이 지금 미사일 통합 승인이 늦어져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FA-50에도 4대 항전 기술 이전이 다음 단계로 준비되고 있고
무인기용 A사 레이더는 이미 시제기에 실려서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발 주자 중에 4대 항전 기술을 동시에 자체 개발한 사례, 사실상 KF-21이 처음입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레이더 하나만 만들었고 그것도 지금은 사라진 회사 에릭슨이 영국 기술을 받아 만든 것. 이스라엘 나비는 F-16 사이즈 기체까지 만들어 놓고도 레이더를 아예 수입해서 달았어요. 유로파이터랑 라팔은 4대 항전을 자체 개발했지만 그건 이미 전투기를 몇십 종 만들어 본 국가들이 축적을 이어간 경우고요. 한국은 맨 땅에서 시작해서 4개 다 자체 개발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정도면 기네스에 올릴만 하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럼 이제 2024년 그 카이 사천 사건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왜 그 USB를 들고 나가려 했을까요? 훔쳐가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결과는요, 훔치려 했던 나라가 지금 KF-21 잔금 서둘러 내면서 첫 수출 대상국 자리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훔치지 않은 UAE가 오히려 5세대 슈퍼 버전 만들자고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게 훔쳐가서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게 5년 사이에 조용히 증명된 겁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 시점에 잔금을 서둘러낸 진짜 이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분 회복이 아닙니다. 자리 지키기예요. 필리핀이 뒤에서 20대 규모로 KF-21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필리핀 재무장 프로그램 안에 잠수함, 수상함, 전투기가 다 들어가 있고 KF-21이 그 목록에 있어요. 필리핀은 이미 FA-50을 실전 배치해서 국내 반군 작전에서 성공을 받고 호세 리잘급 3,000톤 호위함까지 한국산으로 2척 도입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FA-50에서 대함 미사일 사격 훈련까지 성공했어요. 필리핀 공군 자체는 역사도 깊고 훈련 수준도 있어서 장비만 채워지면 됩니다. UAE는 앞에서 5세대 슈퍼 버전을 자기가 개발 파트너로 붙겠다고 제안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첫 수출 대상국이라는 자리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이 자리를 잃으면 KF-21 프로그램에서의 발언권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라팔은 프랑스가 안 넘겨주는 세부 옵션이 있고 F-16은 이미 세대가 지나가고 있고 중국 J-10을 사자니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죠. KF-21은 4.5세대급인데 5세대로 업그레이드 확장성이 열려있는 유일한 실전 진입 기종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 자리를 놓치면 대체할 만한 게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급해진 겁니다. 인도네시아 밖에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안에서 여러분 뉴스 보면서 왜 정부가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느끼셨던 그 이상함 정확했어요. 조용한 이유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협상 지위가 근본적으로 이동해서 굳이 시끄럽게 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 국면에서 정상급 방산 외교도 이미 실무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 양쪽 모두와 회담을 가진 게 공개된 정보인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방산 마케팅이 이미 진행됐다는 시각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방산 수출은 마지막에 결국 정상급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지막 국면의 정상 외교가 물꼬를 대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 판이 KF-21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캐나다에서 잠수함 12척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도입비 20조 원에 유지보수 40조 원까지 합치면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역사상 최대 방산 사업이에요. 하나오션이 KSS-3 장보 고급을 들고 들어갔고 독일 TKMS와 정면 경쟁 중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하나오션이 캐나다 방송 아이콘 피터 맨스브리지를 광고 나레이터로 기용해서 대규모 캠페인을 돌렸는데 TKMS CEO가 공개적으로 미친 짓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전범국 배경 때문에 방산 무기를 조용히 파는 게 전통이거든요.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무기 판다고 광고하지 말라는 정서가 있어서 TKMS는 지금까지 방산 세일즈를 스텔스 모드로만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가 캐나다 국민 여론을 정면 공략하면서 판 자체를
바꿔 놓은 겁니다. TKMS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게임 같이 하냐 이런 반응인데요. 사실 이게 바로 극찬이에요. 상대방이 너무 잘하니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독일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 방산 전시회에 직접 와서 TKMS 부스에서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독일 관료가 특정 업체 홍보 나서는 건 절대 안 하는 일인데 이번엔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절박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캐나다 사례가 KF-21과 병렬로 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엔 취급도 안 했던 나라들 앞에서 한국이 그냥 팔러 가는 자리가 아니게 됐어요. 지금 K방사는 다른 층위에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KSS-3에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SLBM 탑재 잠수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서방권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SLBM 수직 발사관을 제대로 갖춘 게 한국 장보고3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돌핀급이 SLBM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함교 세일에 발사관 3개 박은 구조라 물속 저항이 크고 소음도 많이 납니다. 90년대 초에 소련 골프급이 같은 방식으로 시도했다가 결국 퇴역한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사우디가 이란을 상대하려면 안정적인 수직 발사관이 필요한데 그걸 서방권에서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게 한국입니다. 프랑스는 이 옵션이 없고 독일은 이 시장에 아예 참여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우디는 이미 우리 CTM 290 전술 탄도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고 중동 현지에 생산 공장까지 세울 예정입니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에다 잠수함 발사까지 붙으면 대이란 억제력이 완전히 다른 층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이미 먹었고 최근에는 UAE의 제너레이션 5 홀딩스와 K9 생산 판매권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K9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는 국면이에요. K2 흑표는 폴란드에서 K2PL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 계약이 됐고 폴란드가 이걸로 나토에 재수출하는 그림입니다. 폴란드의 세이프라는 유럽방위 기금 지원까지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폴란드가 만들면 폴란드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폴란드 공장은 최종 조립 공정만 돌립니다. 부품들은 다 한국에서 갑니다. 대부분이 국내 중소기업이 만드는데 이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튀르키예가 알타 이 전차 파워팩을 자체 개발하려다 계속 실패하고 결국 한국에서 사가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 하이마스 대비 한 가지 결정적 장점이 있어요. 확산탄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이거든요. 러시아도 쓰긴 하는데 불발률이 너무 높아서 국제 규제에 걸리고 미국 하이마스는 확산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불발률을 99% 이상 잡아서 규제를 통과했어요. 대만이 하이마스 사갔다가 실사격에서 여러 발 불발 문제 겪은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 대만이 원래 천무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결국 하이마스로 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몇 년 전 카이 사천 공장 정문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USB를 들고 걸어나갔던 그 사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그때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술을 훔치려 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 훔쳐도 만들 수 없는 기술이었다는 게 5년 사이에 조용히 증명된 사건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는 KF-21 잔금을 다 내고 있고 UAE는 5세대 공동 개발을 얘기하고 필리핀은 20대 도입을 저울질하고 사우디는 KSS-3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우와 신포도 얘기가 떠오르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신포도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잘 익은 포도였고 그 사이에 다른 여우들이 나무 밑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폄하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나름 합리적이었던 판단이 이 판이 뒤집히면서 다르게 익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판이 진짜로 굳은 거냐? 아직 아닙니다. 캐나다 잠수함 12척 사업이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7월 15일 나토 정상회담 전후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K방산이 유럽 대형 방산 시장에 진짜로 발을 딛는지 아니면 아시아권에서 계속 굴러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UAE의 5세대 슈퍼 KF-21 협상이 실제 계약까지 갈 것인가? 필리핀이 차관 조달 능력을 확보해서 20대 도입을 실제로 성사시킬 것인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리를 감내하고 SLBM 잠수함 도입을 밀어붙일 것인가? 인도네시아가 3차 옵션인 48대 최종 도입까지 갈 것인가? 이 4개의 물음표가 앞으로 3에서 5년 K 방산 궤적을 결정합니다. 70년 동안 미국이 안 넘겨준 4대 핵심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가 지금은 그 기술로 UAE와 함께 5세대를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잘 굴러가야 다음 세대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 산업이 하나 남습니다. 반대로 이 국면에서 삐끗하면 대안 없이 다시 미국이랑 유럽에 굽신거려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판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견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시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게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